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랜만에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중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중세가 범위도 너무 넓고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게 해도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중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중세의 정의와 또 중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중세라고 하면 암흑시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 신학 역사 안에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유럽의 궁정과 또 수도원 그리고 뒤이어서 대학교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신학적 성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삶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세만 지금 다룰 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를 동시에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르네상스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만한 활력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고전 시대를 창조적으로 다시 수용을 해서 교회와 사회와 여러 가지 사상을 그리고 삶을 다시 되살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의 수많은 신학적 지표들이 이 시대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업적과 발전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세를 먼저 정의를 좀 해볼게요. 사실 그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세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는 뭐냐면 교부 시대의 마지막 지점이었던 칼케톤 공의회에서부터 신학적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그 시기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중세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적 구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썩 설득력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중세라고 하는 게 단지 그 서유럽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이렇게 시대를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에 있었던 비잔틴 문화와는 이게 좀 시대 구분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여파가 서유럽에는 강력하게 뭔가 미쳤는데 사실 동방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또 간과하고 있던 것이죠. 아무튼 중세라는 말 자체가 근대에 이르러서 생겨나게 됐는데요. 지성적 부흥이 일어났었던 고대와 또 다른 지성적 부흥이 일어난 르네상스 그 사이를 이르는 말로 중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중세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매우 아주 얕잡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중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지성적이지도 않고 또 아무 발전도 없었던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이르는 거죠. 아무튼 7세기에 이르게 돼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전역에 밀고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지역 전반에 걸쳐서 안정이 깨지게 되고 구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난리가 났다가 11세기에 이르러서야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이전에 로마 제국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지위를 세계의 주요 세력이 이제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3가지 주요 세력은 이런데요. 첫 번째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인데요. 이 지역은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나 가파도기아 교부들 또 다마스커스의 요하네스처럼 지중해 동부에서 활동했었던 교부 신학자들의 그 저술에 아주 크게 의지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비잔틴 신학의 그 독특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다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세력은 프랑스, 독일, 또 저지대 국가들,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던 서유럽이었어요. 여기는 로마와 그 주교인 교황 중심의 기독교였는데요. 아무튼 여기에는 교회 대분열 시기에 혼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교황 자리를 두고 2명의 경쟁자가 붙게 돼가지고 여기서 혼란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는 로마였고, 그러니까 교황 후보자가 하나는 로마였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었어요. 아무튼 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파리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성당과 또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이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 암브로시우스,
푸아티에 힐라리오스의 라틴어 저술에 굉장히 크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또 발견되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세력은 어디냐면 지중해 남부와 동부 멀리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슬람 칼리프 왕조 지역이었어요.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요. 이때 유럽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이슬람 세력의 팽창이 1490년대 스페인에서 패배하고 또 1523년에 비엔나 외곽에서 패배당하는 것으로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아무튼 이 중세 기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9에서 10세기 동안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와 로마의 털을 둔 서방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일단은 니케아 신조의 서방교회판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둘러싸고 아주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서방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동방교회는 성령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을 텐데요. 하여간 이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 싸움이 단지 교리적 싸움만은 아니었고 정치적 싸움이었어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방정교회 안에 그 정치적인 대립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특히 로마 교황의 권위가 날로 더 강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갈라서게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1054년쯤에 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부류의 교회가 전혀 신학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즉 서로를 보면서 더 이상 뭔가를 배우거나 교류할 그런 가능성, 성장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동방정교회의 훌륭한 저술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이 신학이 정교회 전통의 그런 풍요로운 자산을 재발견하게 된 것은 겨우 20세기 들어와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죠. 아무튼 중세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이 시기에 그 서방신학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신학들은 거의 다 서방신학이에요. 동방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를 이야기할 때 또 동방은 또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세 시대의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부 유럽의 신학적 지표와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동방교회의 신학적 지표,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주요한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